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으로 갑시다. 3번. 사기죄에 관해서, 그쵸, 예, 요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사용할 것을 알고 자신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에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을 피금하는 은출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거 봅시다. 예. 보이스피싱을 이제 사용될 걸 알고,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화비치 판결인데, 요걸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1번. 그죠?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그죠? 보이스피싱을 해서, 이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에서 가져가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이게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고요. 그렇죠? 사기죄고, 이게 재물에 의한 사기죄예요.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가족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내쫓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기망행위를 통해서 처분행위를 유도해 가지고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기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이 통장에 돈을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 자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자기 통장에 자기 통장에 돈을 찾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가져간 것까지는 사기죄이지만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돈을 찾아가는 건 내 통장에서 내가 돈을 찾는 거니까 이건 범죄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통장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 연변에서 주로 되는데, 연변은행 이렇게 찍혀 있으면 돈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가? 대포 통장을 사는 거예요. 대포 통장을 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가 문제가 된가? 이 대포 통장을 이 사람이 사가지고 이 사람 보이스피싱 업체한테 이제 팔아서, 보이스피싱 한 애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고 내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얘가 뭐 하는가? 통장에 팔아놓고는 통장에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노량진에 가면 이제 붙어 있잖아요. 통장 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통장을 팔았어. 통장을 팔았는데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화로 현금카드를 찔러봤더니 돈이 많아. 그러니까 에이, 보이스피싱한 새끼들 돈은 내가 가져가도 돼. 그래서 가져갔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장의 제공자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악이었다면, 즉 공범이었다면, 이 사람은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안 돼요. 이건 무죄예요. 그래서 사기죄 공범으로만 처벌될 뿐, 그렇죠? 이 사람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해서 선의였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그냥 팔았어. 스태프 통장으로 팔았어. 근데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빼다 썼던 경우예요.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뭘 인정합니까?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돈이 들어와 있었던 경우에 이걸 찾았으면 판례가 횡령을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 보이스피싱에서 돈이 들어온 거 네가 우연히 돈이 들어온 걸 갖다 썼잖아. 네 돈도 아닌데 알면서 썼잖아. 그렇죠? 네 돈도 아니고 네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함부로 쓸 권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인정합니까?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보이스피싱 하는 거 기본적으로 사기죄, 뭐 감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자고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해서 돈을 붙였어요. 그러면 내 재물을 얻었지? 그러면 사기죄야. 그렇죠? 보이스피싱범이 자기 통장에 돈을 찾아 쓰는 건 뭐가 되지 않아? 별도 범죄가 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범이 뭘 쓴 거야? 대포 통장을 산 경우에요. 근데 누가 찾은 거예요? 통장 제공자. 즉 대포 통장을 판 사람이 돈을 찾은 경우에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통장 제공자가 이거 보이스피싱에 쓰는 줄 알고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범죄에 가담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드식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통장을 제공했지만 자기가 뭐 한 거야?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지 모르고 이걸 제공했어. 이런 경우는 도리어, 그렇죠? 우연히 네가 이거를 취득한 돈을 마음대로 써? 그럼 뭐야? 시드식상 위탁관계는 횡령죄야. 그래서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그럼 봅시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될 것을 알고 했지. 그러면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사기죄의 공범은 될지언정 우연히 이 돈을 취득한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횡령죄는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그쵸?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앞으로도 한동안 자주 나올 문제입니다.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틀린 문제 찾는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틀린 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 처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거래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 설정된 신청서에 날이 난 경우에는 어차피 얘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토지 매매에 대해서 네가 뭐 한 거예요? 이거 사인한 거죠. 그래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렇죠?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으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제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차용금 빌려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함부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내니까 되게 애매한데 이런 거예요. 네. 갑이 있고요. 네,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고요. 갑이 있고요. 네, 갑이 A가 있고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이 사람은 A로 하고 이 사람은 B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 게 좀 낫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A한테 기망을 해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망을 합니다.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기망을 해가지고, 그렇죠? 뭘 받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출을 받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같고, 야 대출해 주면서 너 담보 제공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물건을 얻고 내가 A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게. 담보로 제공할게. 그래서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한 거는 누가 이 사람이 이제 허락을 받고 이 채권을 추심해야 되죠. 근데 갑이 B한테 채권을 추심해가지고 그쵸 돈을 써버렸던 경우입니다. 근데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애매한데, 그쵸? 이 채권 양도, 이 담보로 제공한 채권 양도 의사가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 양도 의사가 있다면. 채권 양도 의사가 있다면, 그쵸? 진실하게 대출을 이제 이 사람한테 채권을 넘겨주고 빌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함부로, 그러면 채권 양도가 의사가 있다는 것은요, 담보를 제공한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찾았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건 횡령이 되고, 채권 양도 의사가 없이, 그쵸? 이거를 담보로 제공했으면, 그쵸? 이거는 뭐가 된다? 사기죄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봅시다. 다시 한번 사안 읽어봅시다. 변제 능력이 없으면 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요. 그쵸? 천천히 사기죄예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쵸?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거는 이 사람은 아예 빌릴 생각도 없었고 양도의사도 없었죠. 양도의사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뭐만 성립한다는 거야? 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죄가 되든 횡령죄가 되든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는 거지. 둘 다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안을 너무 축약시켜 놔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3번은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겠어요. 양도의사가 아예 없었으니까, 변제의사가 없었으니까 뭐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그렇죠? 채권 양도의사도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뭔 성립하지 않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 4번. 자기계좌 오해에 들어간 돈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횡령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렇죠? 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기죄에 관해서 사기는 기망으로 이제 사람을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거로서, 그렇죠?
사람을 속이면 돼요. 그죠? 근데 중요 부분에 착오일 것은 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있을 것을 요하면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일 걸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가 되겠어요? 가격에 대한 사기도 중요 부분에 대한 사기는 아니죠. 동기에 대한 사기. 앙등할 것이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을 거다. 가격이 막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도 뭐야? 동기에 대한 착오에 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절도범이 절차한 정보를 자기 것이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분을 편취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 제3자에 대한 사기죄죠. 피해자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불가결적 사회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그 다음 3번.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 신청을 면책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인이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일까지 여러 가지 이유 돈을 빌려서 채무 편지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는 사기죄를 규정한다. 요거 이 사람은 이미 뭐로 볼 수 있겠어요?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화 결정이 확정됐는데, 그쵸?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일 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은 파산이 될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렸었죠. 그래서 편지 불능이 될 걸 알면서 돈 빌려서 쓴 거죠. 이거 뭐가 된다는 거야?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파산 신청하면 땡치는 게 아니라 네가 파산해가지고 채무를 면제할 걸 나중에 알면서도 미리 막 돈을 빌려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매매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해주고 매도인이 그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 그렇죠? 예, 잔금 사기죠. 잔금 사기. 그렇죠? 잔금 사기는 내가 언제 이걸 알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에 이 사람이 돈을 줄 당시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부동산에 계약금이 깔려 있는데 그렇죠? 계약금을 착각하고 계약금이 안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매매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업자가 딱 보니까 이 사람한테 계약금 받았는데 다 주네? 라고 생각하죠. 그걸 알면서 받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잔금을 수령할 때 그렇죠? 이것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건 뭐가 된다는가? 이거는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예.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알았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끝마친 후에서 비로소 안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니면 점유이탈 행위죄가 성립한다. 점유이탈물 행위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판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결국은 시험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4는 다 맞는 문제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큰 문제가 없고 3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고 결국은 이 3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난도 있는 문제들. 그래서 형법 시험 문제가 도리어 죄형법정주의하고 재산죄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죄, 문서죄. 그래서 시간 분배를 하실 때 너무 개인적 법이라는데 쉬운 곳에 시간 분배를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문제 쪽에 좀 집중해서 시간 분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실제 시험 문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거. 물론 여러분들한테 민사소법이 제일 더 어렵겠지만. 그렇죠? 형법은 쿠트의 마지막에 정리를 하신다면 재산죄 위주로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기죄 및 횡령죄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일반 재단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유심칩, 그죠? 대포폰을 하기 위해서 유심칩에 이제 제한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발송 한 대를 해제한 거예요. 퍼스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재물은 길지만 그렇죠? 사람을 속여서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처분을 일으켜야 사기죄인데, 그렇죠? 요거는 사람을 속인 거야, 기계를 속인 것에 불과해. 기계를 속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2번. 갑이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인 A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A로부터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그렇죠? A 소유의 토지에 관해서 갑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면 A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까 봤던 그 사건이에요. 이제 2번. 그렇죠?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서류라고 속여가지고 사인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여러분들?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너무 처분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안은 있었죠.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못했어도 그래도 처분 행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례 이제 거의 눈에 좀 익으실 거예요.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근저당권자인 갑이 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채무자 및 무상부증인의 소유의 부동산의 의무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매되었다면, 그죠? 그 경매 절차로서 경매 절차 무효로서 부동산 소유권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이러한 경우에 원인무효 근저당 설정되기 위해서 의무경매 절차에서 갑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은 사기죄를 처벌할 수 없다. 아니죠. 사기죄, 그러니까 이거 봅시다. 예, 뭐 이렇게 깁니까? 예, 이제 민법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아니죠.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발견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죠. 손해를 볼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 나중의 일이고, 일단 이 의무경매 처분과 배당금 분배 절차에 의해서 내 재산이 날아갈 뻔했잖아요. 사기죄 인정이다 부정이다? 인정이다. 사기죄 처벌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서 다음에 3번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자신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4억 5천원을 정하여 A에게 매도한 자가 5억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렇죠? 예. 초과 사실 알았어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어서 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네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됐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고 뭐가 된다? 점유이 있다면 행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를 좀 보겠습니다. 부작에 대한 기망행위. 이제 원칙적으로 판례가 부작에 대한 기망행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것은 그것만 사례가 됐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이제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건 속이는 게 아니야. 원칙적으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요. 고지 의무가 있으면,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럼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고지 의무는 어떨 때 발생할 수 있겠어요? 고지 의무는. 그렇죠. 고지 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중대한 사실, 이 법률행위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만 뭐가 된다는 거,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있어요. 매매에 있어서.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겠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사기가 될 거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넓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부정하는 판례들이 이제 이중매매. 우리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중고자동차.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뭐 형법, 형소법, 그 다음에 민법, 민사소송법 늘 나오는 문제죠. 부동산은 이제 이중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매수인에게 1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려면은, 그쵸, 예, 요거 여러분 부동산은 이중매매했어요. 예, 이중매매했습니다. 그죠? 갑이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팔았어요. 그죠? 근데 이 매수인에게 1매매 계약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지만 그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소유자가 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1매매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매매 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매수인한테 판 건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면 처분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지 않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 역정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려하지 않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이 땅이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될 거예요. 이 땅이, 그렇죠? 이 소유권이 없어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뭐가 되겠어? 사기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특히 고지 의무가 없어서 사기죄가 안 됐던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7번 좀 보겠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쵸? 처분의사는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면 충분하고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그렇죠? 피해자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그래서 범인이 피해자여도 포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어떠한 위탁, 신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이상 피해자 돈을 보관받았다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의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자기 통장에 돈을 이제 받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돈을 이제 인출하는 것은 뭐가 되지 않는다는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피해자 사이에 어떤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는 사기범행 실행이 지나지 아니하여 그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치행위는 사기죄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행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특히 아까 본 바와 같이 이걸 알면서도 명예훼손을 준 것들로 마찬가지 뭐가 되지 않는다? 별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지금은 보이스피싱 자체에 관한 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을 해서 얻은 돈을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보이스피싱을 한 자. 요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 거는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야 이거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사기범행 실행이. 그럼 보이스피싱 했으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빼다 쓰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통장 제공자. 통장 제공자에 대해서 애가 사기죄를 알고 있어. 사기죄의 종범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 이것도 사기죄의 일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 범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애가 사기죄의 사실을 몰라. 그렇죠? 이때는 뭐가 된다 그랬어. 이때는 횡령죄가 된다 그랬죠. 근데 뭐에 물어봤어요? 명예훼손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사기죄 방조는 종범. 요새 애는 사기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애는 뭐가 안 된다. 이거는 횡령죄가 안 된다. 이건 무죄가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 뭐가 된다는 거, 그 돈을 한 번 뺐으면 횡령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 디귿번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가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했을 때는 그쵸? 범위가 단일하고 혹은 뭐 동일하다 할지라도 포괄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죄가 되는 것이다. 그쵸? 사기죄는 재산범죄입니다. 그렇죠? 재산범죄니까 각각의 피해자에 따라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일자가 되는가, 피해자별로 각범죄가 되는가, 피해자별로 각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리을만 사기도박 사건이에요. 사기도박은 도박입니까? 사기입니까? 도박이 우연성이 없죠. 그래서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고 사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권유할 때. 유인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실화로 치다가 구라로 친 거예요. 그렇죠? 1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정도는 실화로 쳐줬어요. 이거는 실화로 쳐준 거예요? 아니면 미끼를 던졌을 뿐이야? 미끼를 던졌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뭐가 된다는가? 별도의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뭐에 지나지 않는다? 떡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 공동의 사기범행을 인하여 얻은 돈은 군번끼리 수수한 행위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수수행위가 별도 범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죠?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최신 판례들이 지금 끼어 있는 거 보니까 최신 기출인 것 같은데요. 2017년 9급이네요. 좀 봅시다. 이른바 이제 베테랑 사건이죠. 베테랑 영화에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테랑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한글로 표기가 애매하네요. 베테랑 사건인데. 매도인이 자동차에 GPS를 미리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다르시 절차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자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등록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 대금을 받은 경우. 무슨 말인지 처음 보시는 분은 좀 모를 수 있을 텐데, 뭐 베테랑 영화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를 이제 벤츠를 넘기는 거예요. 벤츠를 넘깁니다. 이렇게 넘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GPS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 위치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절취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절취해야 절도가 되겠죠.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 물건을 절취해야 절도가 되는데 이 절도라고 볼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훔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할 이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보세요. 어차피 이 사람은 이걸 팔아먹은 상태에서 이 차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판례 문구가 좀 여기 나와 있을까요? 1번? 예.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봅시다. 1번 해설 좀 볼게요.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그러니까 서류를 다 남겼다면 언제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가져갈 생각은 했지만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판례가 이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갑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등록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한 이상 양도한 후 다시 절차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의사가. 그쵸?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인정할 수 있어요? 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야 절도야? 이건 절도로 봤습니다. 사기로 보지 않았어요. 사기가 된다면 이거 팔 때부터가 사기가 되겠지. 그쵸? 근데 요건 일단 줬다가 다시 뺏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길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본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 2번.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을 청구해 받은 겁니다. 그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적법하게 성립한 의료기관에 밖에 돈을 줄 생각이 없죠. 근데 돈을 받을 권리도 없는 애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 치고 돈을 받아갔으니까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3번. 그렇죠.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격을 현재 초과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협정보험 가격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초과 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격을 무피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게 말보험 사건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마무리 싸도 뭐 1억 원 하겠죠? 근데 말이 1억 원짜리 말인데 15억 원짜리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경우입니다.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과다한 보험금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거를 뭘로 봤습니까? 전체에 대한 사기죄로 봤습니다. 사기죄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액을, 목적물의 가액을 보험금액이 현재 초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쵸. 네. 이거를 말하지 않고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유도했겠죠. 네. 이 말이 무슨 혈정으로 이렇게 비싼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15억 정도는 보험금 책정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15억, 1억 원짜리 말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죽으니까 15억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4번.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충을 받았어요. 그쵸? 예,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그니까, 요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택임대차를 하면, 그쵸? 하면, 이제 보증금을 받을 거니까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도 없고, 이걸 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뭐한가 이제 이거 속이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쵸? 속이고 뭐 하는 거야? 보증을 채무를 부담시켰죠.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증서에 의해서 보증되는 범위내까지 뭐가 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9번 봅시다. 1번은 형사법 문제네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감청이라는 것은 전기가 찌릿찌릿 가고 있을 때 중간에 까보는 거죠. 그쵸? 이미 완료된 거에서 까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쵸? 1번 틀렸고요. 2번. 형우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그쵸? 예. 그러면 형우 선고의 법적 효과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우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형가 가지고, 이 판결 가지고 나 집행 안 할 거야. 집에 유예하는 게 아니라 집행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전과는 있죠. 전과는 있죠. 네가 형을 받은 사실 자체는 있죠. 그래서 저는 맞는 게 2번이 되겠네요. 소멸하는 것이다? 아니죠. 아니요. 형을 선고한 법적 효과, 소급한 소멸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장래를 향해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3번.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또는 지체의 변제 불능은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대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이제 친족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좀 많죠, 이런 게. 어느 집안이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뭐합니까? 나중에 갚아줄게. 예. 돈을 빌리면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죠. 근데 작은 아버지들이 내가 보기에도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애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작은 아버지의 신용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이제 자손들이, 그렇죠. 아들이, 이거 사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이제 사기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예요. 위험을 예상하고 있고 네가 빌려줬으니까 이건 속인 거야? 알고 있으면서 빌려준 거야? 알고 있으면서 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못 갚은 사정만으로는 이거는 이건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족 간에, 형제들 간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가족이 돈 안 갚으면 나중에 사기죄로 이제 고소하고 이러는데 법원이 야, 네가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 그렇죠. 이거는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알면서 빌려준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4번.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합 이번에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할지라도 형법상의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형법상의 뇌물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합을 임원으로서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뇌물죄에 적용을 받죠. 국가의 돈을 뇌물죄라는 거는 국가의 돈을,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 그렇죠?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있으면 다른 돈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그렇죠? 정비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국가의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공무원 수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뇌물죄 주체를 좀 넓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실질상 해왔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무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뭘로 볼 수 있겠다는 거야? 뇌물죄에서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제겠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4번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물죄에서 공무원 넓게 본다, 좁게 본다, 넓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상으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작에 대한 사기죄 문제가 또 나왔네요. 좀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봅시다. 1번. 아까 부작의 사기죄가 안 되는 거 위주로 꼭 암기를 하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속였다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처분 권한의 제한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리지 않았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작에 대한 사기죄. 그 다음 2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어요. 그럼 처분권이 없는 거 충분히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거를 속이고 팔았으면 뭐가 된다는가?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래서 3번. 도시계약이 위반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협의 매수가 된다, 수용된다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그쵸? 이거를 알리지 않고 이거를 판건 뭐가 된다? 부작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거 맨날 나오죠. 중고자동차 매매입니다. 이 사람이 중고자동차를 딴 사람한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중고자동차에 이제 할부금이 밀려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알리지 않고 이걸 판 거예요. 하지만 중고자동차의 할부금의 채무 지급 의무는 매도인한테 있습니까? 매수인한테 이전됩니까? 그대로 매도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인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카드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결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한테 내가 이 산 물건을 제3자한테 되팔았다 할지라도 이 물건 소유권은 온전하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채무가 저 사람한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보지 않겠습니다. 12번 타짜인 정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 그냥 재밌어서 한번 봤습니다. 예. 챗GPT 정보하는 거 공부해요. 그렇죠. 제작자 A와 BC 사기 도박판을 끌어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샀다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 C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피고인 AB는 계속 도박을 하다가 화투를 교체하고 멀리서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서 AB가 들어있는 화투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 행위를 계속하다가 그렇죠. 3억 원 이용으로 도금을 획득했어요. 그렇죠. 사기 도박한 사건이죠. 사기 도박. 예.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까 도박입니까? 사기라 그랬습니다. 사기. 그렇죠. 그래서 사기고 유인할 때부터 범죄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기 도박을 하는 경우는 별도죄의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자정까지 정상적으로 도박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도박이야 딱밥이에요. 그냥 딱밥이죠. 딱밥 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밥 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 도박죄, 사기죄 별도로 성립한다.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뭐가 성립한다? 사기죄만 성립한다 그랬어요. C에 대해서도 C는 갑자기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그죠? 도박을 참여하고 권유했죠. 그러면 유인한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사기죄 실행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성립한다? 사기죄 성립한다. 돈은 못 뜯어 먹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게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 이거 맞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이건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이 피해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A, B에 대해서 포괄을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르죠. A는 2억, B는 3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가법이 5억 원이 돼야 되는데 5억 원이 안 되죠. 2억 3억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A, B에 대해서는 피해법이기 3회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 기회에 두 명을 뜯어먹은 거죠. 뭐가 되겠어요? 상경이 되겠죠. 그래서 실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잠깐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채를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사기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이 가는 거예요. 국가적 사회적 법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답이 금방 나왔네요. 그럼 2번 비의료인이 계산 의료기관이 이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말 치고 돈을 받아가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금액에 가액을 현재히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 의도적으로 위반했어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말보험 사건. 그쵸? 요거. 그 다음 4번. 토지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의 객관적, 요 판례 좀 기억을 해 두실까요? 사기죄는 되게 넓게 인정하니까 부정하는 판례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본인도 적은 거예요. 토지 매수, 이 땅 오른답니다. 그쵸? 근데 거짓말을 친 거예요. 본인도 신문 기사를 보고 얘기한 거야. 여기 신도시 들어선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신도시 들어선다 그래서 이 땅을 막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뭐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뭐 도로가 안 들어오는 거야. 학교도 안 들어오고. 예. 그런 경우 많죠. 그래 놓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당신 속여서 팔았잖소. 사람이 속았나요? 국가가 속였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연구 영역 보고서 신문 스크립트 사실을 기초한 거라면 그렇죠. 본인이 속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네. 15번 14번은 여러분 보시고 15번 15번은 1번 사기와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좀 봅시다. 알박기가 나오네요. 부당이득죄입니다. 부당이득죄. 부당이득죄, 이제 알박기에서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의 문제입니다. 알바가 놓고 이제 수차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제로 있었던 뭐 사안인데, 그러니까 묘를 잘 썼어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뭐 서울에 그냥 저기 산골이죠. 강남에 뭐 이쪽 신림동 이쪽 산골인데 이쪽에 이제 알 박아서 이제 묘 써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이 이제 뭐가 되니까 아파트 타고 들어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세요라고 하니까 20배 주세요. 10배 주세요 한 거예요. 이게 부당이득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을 미리 알고 그 사업 비주를 매수한 경우나 협조할 듯한 태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 같이 이 궁박에 빠지게 된 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알을 박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알 내가 박았어요. 조상님이 박아줬어요. 조상님이 박아줬으면 그냥 조상은 잘 둔 죄예요. 잘 둔 이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범죄 안 된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부당이득죄는 배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10배다 20배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토지 개발이 된다는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안을 받았거나, 그렇죠? 혹은 여기 당신이 토지 개발하면 내가 이 땅 넘길게요 라고 해놓고는 뭐 하는가 버티거나 이럴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예.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그렇죠? 이거는 아예 부당이득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렇게 조상님을 잡은 경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웃는 거죠. 예. 이걸 하나 봐서 본인이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개이득을 받더라고요. 근데 배를 찔 때는 과감하게 째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수용 하지라고 했는데, 아유 정말 몇십 배 부른 사람을 봐서. 네, 한번 봅시다. 타인의 전화카드, 후비식 전화카드를 절차하여 전화통화를 인용한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구성하지는 않는다. 맞죠? 예.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후보식 전화카드, 이제 군대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이제 후보식 전화카드를 썼었죠. 근데 후임식 후보식 전화카드를 이제 막 갖다 썼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어찌됐든 KT 입장에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카드가 있는 사람이 카드를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죠. 손해보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단 이제 나중에 이게 뭐가 될 수는 있어요. 사무소 부정인설죄는 됩니다. 일반적인 전화카드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그 3,000원, 5,000원, 만원 적어져 있는 전화카드는 달리 이제 후보식 통신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딴 사람이 써버리면 뭐가 된다는가? 사무소 부정인설죄는 될 수 있어요. 그다음 타인의 일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그쵸,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남무 물건 쓰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게 전혀 없죠. 사기죄는 안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리을. 주식운용 프로그램. 키워드는 주식운용 프로그램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남의 계좌를 자기가 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자금의 운영과 권한과 지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호텔 명의하고 기억하십시오. 호텔 명의를 갖는 건 이거 사기가 안 됐어요. 하지만 주식의 자금 운용들은 충분히 재산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범도 봅시다. 사기 도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도박하면서 공갈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당구 치면서 공갈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못 맞춰! 뭐 일부러. 골프 치면서 이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수사해낸 거예요. 그죠? 도박을 하면서 협박해가지고 이제 돈을 따가는 거죠. 그죠? 별도 도박죄를 구성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죠? 이거 좀 기억합시다. 우연성이 있겠는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우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죠? 그래서 이거 이런 경우 있죠. 도박하고 공갈하고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도박하고 사기하고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도박하고 뇌물하고도 결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일단 도박하고 사기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그건 우연성이 없으니까 뭐가 성립한다? 사기죄만 성립한다. 도박하면서 공갈하는 거 뭐가 성립한다? 도박죄, 공갈죄가 다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밀법, 공갈죄.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해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범죄고, 피공갈죄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교부 자체가 공갈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재산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불매운동 사건인데 특정 언론 매체가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매운동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기업들한테 특정에만 신문 실지 말고 모든 신문에 광고를 실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뭘 인정했던 사건이 업무방해죄와 공갈죄를 다 인정합니다. 공갈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넌센스가 좀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곳에 광고를 실켜 담으로써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산 감소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사기죄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등기 신청서를 위조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면 사기죄는 사기죄 미수가 성립한다. 봅시다.
등기 서류 위조했어요. 매매 계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 서류를 이제 등기 공무원한테 냅니다. 그죠? 요거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없어요. 처분행위가 없는데 왜 처분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 의사나 처분 능력이 없죠. 자, 예. 등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그렇죠. 어디에 이제 등기 공무원한테 이 서류를 냅니다. 그럼 등기 공무원이 이 서류 들어온 거 확인하고 옮겨주겠지만, 그죠? 등기 공무원이 확인하고 권리 이제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에 관한 것들을 옮길 뿐이죠.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없다면 이건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등기만 넘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요, 취득하지 않아요? 그럼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등기 공무원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예요? 아니면 등기 서류를 정리할 의사예요? 등기 서류를 정리할 의사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 의사나 처분 능력이 없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특히 등기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자료를 줘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지 발생하지 않아요. 재산상 이득도 발생하지 않고요. 다 문서에 관한 이제 공정준수 원본 부실기재죄 같은 건 되겠죠. 하지만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성한다가 틀렸네요. 그 다음 보험 사기의 경우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행의 착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하는 의사에 의한 기망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죠? 뭐 부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이 사람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득을 본 거야. 아직 보험 계약만 체결했잖아요. 나중에 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때 보험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다음 3번. 소송 사기 때 보겠지만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유치권만 주장했어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유치권에도 경매를 신청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만 주장한 게 아니고 경매까지 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소송의 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볼 수 있다 그랬나요? 볼 수 없다 그랬나요? 보기 어렵다고 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 사기가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봤던 사건입니다. 농협동조합 사건. 그렇죠? 요거. 그렇죠? 피해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농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농협이니까 이 손자와 사이에서는 친족관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친족상들과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계속 겹치니까. 그렇죠? 18번.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도박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재물을 고의한 승패에서 득실을 결정하는 거죠. 사기 도박은 사기와 도박이야. 그렇죠? 사기죄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로 국가명의 소유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쵸? 예.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 갑이 이제 일제시대에 토지, 뭐, 조선 토지조사령, 뭐 이런 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들이 뺏어가 버리죠. 등기화 시키면서 일본이 뺏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복구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일제가 가져간 토지를 복구를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함부로 가져갔는데, 아이고, 이거 저희가 농사지은 저희 땅입니다. 그죠? 상속인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 등기 맞서 등기 초성을 제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실제로 가져간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이제 소송을 하다가 이제 국가한테 뭐 하는가? 이 사람이 이제 허위 증거를 자꾸 제출해 보니까 국가 쪽은 증거가 없으니까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이겨합니다. 여기는 저희 군사구역이니까 여기는 좀 양보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땅을 다 주는 거면 양보할게요. 그래서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돼서 이 새끼들이 땅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권리가 없는 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땅을 가져갔죠. 그럼 뭐가 되겠어? 사기죄 성립하겠죠. 그 다음 3번. 인감증명서 사건입니다. 사안은 되게 복잡한데 어찌됐든 인감증명서를 속여서 가져갔다.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면에 의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자체도 사기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사기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부동산 사기죄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직 실행이 착수가 안 돼서.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속여서 가져갔으면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는가? 그건 사기죄 성립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유심칩입기죠. 유심칩입기.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니까 사기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돈지간 사기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짜의 용도를 고지받지 않았다면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용도기망 사기죠. 그렇죠.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뭐 수출입 은행에서 수출입하는 회사한테만 주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가 빌려갔으면 사기죄가 되겠죠. 예. 그다음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그렇죠. 이거 포스피싱이겠죠. 예. 자신은 계좌로 그렇죠. 송금한 돈을 출금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돈을 출금한 권한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단 이제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악이었다. 알고 사기죄 공범이었다. 그러면 이것들은 횡령죄가 되진 않지만 선이었다. 그럼 뭐가 될 여기는 있어요? 횡령죄가 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포 통장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포 통장으로 쓰세요라고 팔았어. 이제 대포 통장인데 대포 통장이라고 그래서 꼭 보이스피싱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포 통장을 팔아놓고 이 대포 통장을 내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그렇죠?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뭐가 있는가? 돈이 있으니까 빼다 쓴 경우예요. 빼다 쓰는 경우. 그렇죠?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쓰는 건 줄 알고 팔았으면 뭐가 된다는 거 사기죄 공범만 되지 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팔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너한테 원인 없이 들어간 돈 네가 받았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네 통장이기 때문에 찾을 권한이 있으니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신식상 위탁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는 돈을 환불 쳐본 거니까 뭔 낸다는 거예요? 횡령죄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 문제니까 뭐 여기서 안 나왔지만 그렇죠? 3번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가 일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재물 자체를 속여서 받은 거죠. 그렇죠? 재물 전부가 사기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4번 소유자라고 하면서 허위 주장하면서 부정듣기 말소를 청구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말소를 청구함으로써 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 소송사기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소송사기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